사상 유례 없는 100만 촛불 집회 그 현장 영상을 보셨는데요. 전문가 네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태순 정비평론가,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여상원 변호사,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네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100만 촛불, 그들은 왜 거리로 모였나? 자, 황태순 평론가 예. 문제. 어제 집회 주최 측 추산이 한 100만 명입니다. 이 숫자로만 따지면 우리가 87년도 한 6월 항쟁 때 그 한 100만 명 규모. 왜 거의 엇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먼저 전국적으로 합쳐서 130만 되었다 네. 그런 것이고 서울에서만 그렇게 안 됐죠. 네. 실제 어제 경찰 추산 한 26만. 네. 다음에 보면 이제 주최 측 추산 한 100만 보는데 네. 저는 한 뚝 반쯤 잘라서 한 50만이라고 봐요. 네. 50만이 작은 숫자입니까? 네. 어마어마한 중소도시의 규모의 그렇죠. 그런 규모고 저는 어제 1차, 2차, 어제 3차 아니었습니까? 어제 3차 같은 경우 1차, 2차 같은 경우 1차는 처음에 이제 경찰 추산은 13,000, 지난주에 있었던 2차 한 45,000, 어제는 경찰 추산으로 봐도 한 26만이에요. 네. 이건 뭘 의미하냐면 2차 집회 같은 경우는 마침 그 당시 백남기 농민 연결식까지 사실 겹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보면 네. 조직적으로 동원된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정말 자발적이에요. 네. 상당수 보면 물론 야3당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고 또 뭐 민주노총들이 적극적으로 보면은 네. 좀 인원을 갖다 독려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마침 어제 보면은 방송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다가 저도 거기 자연스럽게 보면 거기 같이 뭐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었는데 네. 30분 이상 더 합치면 한 왔다 시간 갔다 하시면서 많이 그럼요. 보셨죠? 아, 많이 네. 많이 봤어요. 많이 네. 봤고 많이 거기서 같이 공감을 했는데 보면은 그야말로 335 가족 단위로 그다음에 또 연인들이 이렇게 손을 갖다 잡고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양적인 측면에서 이거 100만 되느냐 뭐 몇십만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그야말로 어떤 운동본부, 투쟁본부가 사람들을 다 독려해서 모았던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민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나왔고 네. 또 그랬기 때문에 보면 한 10시 조금 지나서 보면 운동본부 주최 측에서 그렇죠. 계산합시다 하니까 네. 또 내자동 가 있는 일부 한 8,000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그렇죠. 3, 3, 5 가면서 네. 그 얼굴에 제가 느꼈던 바는 평온함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할 말 못하고 맡길 건 맡기고 뭔가 답답했던 이런 부분들을 갖고 실제 보면 그야말로 과함을 지르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함성을 지르면서 그것도 중간중간 콘서트가 있었어요. 중간중간 콘서트를 통해서 보면 같이 그렇게 승화시키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야말로 100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얼마나 평화롭고 앞서 잠깐 자료 화면 보셨습니다만 네. 그 고사리 같은 여고생들이 나중에 쓰레기도 일일이 수거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성숙한 시민의식, 또 성숙한 어떤 집회 문화를 네. 갖다 어제 보여주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방금 내자동 사거리 어제 저녁 모습 일부 시위대가 약간 경찰하고 대치하는 게 있었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아주 평화롭게 끝났다는 겁니다. 아마 외신들도 상당히 이 주목을 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외신 보도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정기 구독하고는 잡지인데요. 네. 이게 우리 박근혜, 이게 누군지 다 아시죠? 네. 어느 분인지. 네. 표지를 예. 장식했네요. 예, 네. 이게 좋은 일로 무슨 큰 업적을 했다. 네. 참 네. 좋은데 이게 이 내용을 기사를 읽으면 아주 슬픈 일로 표지 네. 장식해서 아주 좀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외신을 그대로 소개하면은 외신은 우리나라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위상 네.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그렇겠죠. 다만 지금 가계부채 최고로 올라 있고 그다음 삼성이 이번에 노트 7으로 지금 6조 이상의 지금 손해를 봤답니다. 네. 그리고 한진해운은 지금 거의 지금 파산했다고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경제 컨트롤 타워가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네. 그래서 이 외신의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언급 안 하면서 하야나 탄핵 둘 다 바람직한 옵션, 그게 선택은 아닐 것이다. 그 경제적 입장에서 보면 컨트롤 타워가 없어진다면서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면은 최순실, 최태민에 관한 이야기가 다 나와요, 여기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치부가 어떤 세계 언론에까지 다 알렸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씁쓸하기도 한데 어제 근데 축제 저도 보면은 네. 그런데 뭔가 이렇게 좀 비장하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것들을 풍자하고 이런 것들 문화들이 많았어요. 네. 가령 최순실 씨 똑같이 흉내를 낸 한 시민의 모습도 눈에 띄었고요. 단두대 상여 보면은 굉장히 패러디나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예, 예.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그래서 후세 역사가들이 이 1960년에 4.19, 네. 그다음에 1987년에 60항쟁, 그리고 2016년에 11.12 100만 촛불을 3대 시민혁명으로 기록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앞에 두 개 4.19하고 60항쟁은 정치적인 측면이 강했어요. 네. 대통령의 하야, 그다음에 직접 그 직선제 개헌. 그렇지만 어제의 11.12 100만 촛불 시민 모임은 정치적인 측면과 함께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계층 갈등의 분노의 폭발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정유라 양의 정말 그 세상을 모르는 듯한 그런 그 언행에부터 시작해서 온 그 10대층 그리고 그 20대 취업생들 또 그들을 그 부모로 자식을 얻은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전 계층적인 전 연령층의 분노를 모은 모임이다 보니까 이게 전부 여러 가지 형태에서 젊은이들이 표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문화적인 그 양상도 띄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요, 어제 그 집회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오게 됐는지 먼저 조목조목 한번 그 이유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제 그 시위를 보면은요, 바로 교복 입은 학생들 많이 눈에 띌 수가 있었는데, 네. 저희가 음악도 준비를 했어요. 잠시 들어보실까요? 네. 자, 말달리자라는 노래인데요. 저 크라이넛, 말달리자. 이 노래가 시위 어떤 그 집회하면서 그 하나의 그 코드로, 노래 코드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교복 입은 학생들 왜 화가 났을까요? 바로 말 타고 온 정유라,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냐?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 논란이 있었잖아요. 학생들이 화가 났던 이유는 또 이 부분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동년배들의 학생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그 명문대학, 그냥 뭐 일종의 서울에 있는 대학만 들어가려고 네. 하더라도 거의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순실 딸 정유라 같은 경우는 부모 잘 만나서 이 특혜 입학하고 네. 그리고 외국에서 말 타고 네. 다니면서도 네. 학사 관리 제대로 안 해도 학점 잘 받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특히 학생층에서 분노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네. 이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분노를 자아가는 부분이 예를 들면 병력 비리 그리고 부정 입학 비리 그리고 소위 말해 고용 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학생들이 사실 이 정유라 씨의 그 이하여대 부정 특혜 입학에 때문에 분노한 측면이 네. 상당한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에 아마 분노 격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생들이 과연 정유라의 그 부정 비리 입학 때문에 가면 폭발적으로 왔느냐? 저는 뭐 그것도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이 87년 민주화 이후에 거의 30년 넘게 나름대로 민주주의가 그래도 고착화하고 토착화되면서 이 지금 학생들이 사실은 뭐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으로 비롯된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어제 이 100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한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메시지는 그거거든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씨가 아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거죠. 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주 한 목소리를 보여줬는데 아까 앞서 외신 보도 이야기 하셨지만 네. 사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만평의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이 희화된 모습이 나오면서 네. 우리 국격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사실 뭐 학생들을 비롯해서 전 계층, 전 세대, 전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보임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느 한 명에 의해서 박살나고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나름대로 건강한 복원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 또 특히 아주 평화적으로 그 시위가 끝났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외국 언론들이 상당히 놀라고 있는데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떨어뜨린 국격을 어제 100만 시민, 나아가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아주 명예혁명의 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차 교수님 말씀드린 좀 전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네. 고착화 됐다. 네. 거기에 저는 조금 이의가 있는 게 네.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이제 아주 이제 그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치권 특히 네. 최고 권력자가 되면 민주주의. 그건 뭐 어느 나라 좀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딴 나라들은 대통령에 대한 견제 장치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딴 마음을 먹더라도 이게 도저히 안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그 대통령마다 임기 말에 어떤 권력의 사유화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면 네. 아직도 우리나라 그 정치의 최고 엘리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집권자들은 아직도 민주화 의식이 너무 아직 안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민현상 원장 아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도 아마 가족 단위로 많이 나왔어요. 네. 이렇게 아들, 딸 데리고 나오니 3, 40대 젊은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삶이 과연 최순실이나 정유라가 사는 삶하고 이건 완전히 별 세계 같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수 있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4동 부대에서 보기에는 네. 정치적으로는 야, 내가 뽑은 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을 운영했나 네. 하는 그런 그 실망감, 네. 그 플러스에다가 이 관통하고 있는 게 불공정입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불공정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불공정인데 정말 3040 세대 나는 가정을 이제 막 꾸리고 네. 왜 하나둘 데리고 가정을 꾸려서 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아주 네. 붉은 때부터 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편하게 전혀 네. 딴 세상에서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구두 한 켤레 200만 원짜리 구두가 100켤레 넘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안 신은 구두가. 네. 그런 걸 이렇게 알고 있는 셈에서 이런 순실의 시대에 네. 내가 이 불공정한 시대에 살아야 되느냐. 나도 정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직장 갖고 이렇게 사는데 하는 네. 그런 절망감이 이번엔 저도 안 돼. 이걸로 종식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자기 아내와 함께 네. 광화문 광장에 모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런데 또 하나는요. 항상 광화문에 집회하면은 항상 박 대통령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박 대통령을 뽑은 분들도 나오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박 대통령 네. 말을 그대로 패러디해보겠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뽑았나 자괴감이 들어. 보수층들도 집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영화의 어느 한 대목이 이런 대목이 있죠. 네. 보스가 자기를 배신한 자기 이제 보디가드한테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보스는 김영철 씨고 네. 다음에 보디가드는 이병헌 씨. 유명한 대사 같은데요. 네. 너는 나에게 네. 모욕감을 주었어. 네. 이거거든요. 잘하시네요. 바로 모욕감입니다. 네, 모욕감. 네. 보수가 느끼는 게 배신감을 넘어서 자괴감을 넘어서 모욕감이에요. 네. 정말 보수 입장에서는 박근혜 의원이 뭐 잘했다기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니까 뭐 좀 잘해주겠거니 뭐 이런 느낌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런데 막상 뽑아놓고 3년 8개월 동안 이렇게 저렇게 사고 있을 때마다 그래도 잘하겠지. 그래도 박정희 딸인데 그래도 잘하겠지. 이렇게 왔는데 막판에 3년 8개월이 지나서 쾅 터지고 나니까 네. 결국 보수들이 느끼는 아마 공통적 느낌은 너는 나에게 배신감을 주었어. 굴욕감을 주었어. 모욕감을 주었어. 모욕감을 주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제 보니까 제가 이 시위 현장 다니면서 예전에 시위 현장 다니면 제가 이제 보수 논객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전 같으면 좀 다니기가 두려웠어요. 네. 뭐 과음도 지르고 뭐 황아무개다라고 하면서 뭐 어떤 사람은 또 술 좀 취해갖고 막 몇 명이서 황아무개 잡아라 그러면 네. 잡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오 이러고 네. 하는데 네. 어제는 곳곳에서 수고한다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아, 네. 격려 제가 받으셨어요? 다니면서 네. 거의 어제 한 두어 번 다니면서 거의 1시간 넘게 다니면서도 네. 격려를 받았던 게 나온 그 분들 몇 년이 결국 보면은 상당수 오히려 보면 보수층에서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보수에 더 많이 나와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받은 상처를 갖다 최소한 이 정도의 그 어떤 씻긴 굿 요즘 네. 굿 얘기하면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보니까 어제 그 광화문 사거리에서 사물패놀이가 꽹가리 치고 북치고 네. 하니까 거기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저 북악산을 바라보면서 과음을 지르더라고요. 네. 이분들이 이 정도의 그런 어떤 자기의 카타르시스가 없이는 도저히 내가 왜 박근혜를 찍었는가, 네. 내가 왜 이 모욕감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뽑았나 자괴감이 들어. 이게 보수의 심정인 겁니다. 아, 네. 제가 지금 그 변호사인데요. 네. 이때까지 변호사 협회에서 무슨 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면 주로 나서는 게 민변입니다. 네. 민주사회라는 변호사. 네네네. 그렇죠. 여기서 무슨 서명운동하면 그 저희들 같이 좀 나이 들고 네. 한 보수라고 할 사람들은 그 서명이 아예 뭐 네. 소 닭보듯 했는데요. 네. 이번에 돌아설 때는 많은 그 나이 든 변호사님들 일종의 보수로 분류되는 분 다 이번에 예. 그 이 정부 규탄, 네. 박근혜 규탄에 서명을 했어요. 네. 이번에 그 변호사들이 어떤 보수라고 생각할 변호사를 느낀 배신감이 아주 큽니다. 네. 이게 뭐냐 하면 변호사가 뭐냐 하면 법치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실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
민주정부라는 건 뭐냐 하면 법치주의 정부라는 건 뭐냐 하면 시스템과 룰에 의한 통치. 이게 바로 민주주의 요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최순실 사건 이런 걸 보면서 네. 국가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무너졌다는 게 뭐 지금 뭐 전쟁이 나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어떤 민주국가의 가장 요체라고 할 시스템과 법에 의한 쉽게 말하고 룰에 의한 통치가 무너지고 어떤 비선이 개입해서 어떤 정상적인 게 완전히 없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분노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아침에 그 골프를 쳤는데 네. 얼마나 그게 분노가 많았냐면은 이제 누가 공 치고 나니까 굿샷 그랬거든요. 네. 왜 굿이란 말이 들어가냐고. 아유. 굿하면 안 되는데 네. 캐디가 그러더라고요. 젊은 캐디가 네, 네, 그러더라고. 네. 패러디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골프장에 있는 캐디 아가씨마저도 이런 네. 어떤 정책 지금 청와대에 대한 분노가 너무 크다. 앞으로 이제 골프 치다 굿샷이라는 소리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자, 민은상 원장, 아마 예. 어제 저녁에 저희도 이제 이 스튜디오에서 직접 촛불 집회 현장을 많이 이제 보도를 하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장면을 좀 비췄습니다. 네. 이 광화문 광장에는 한 100만 인파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문화제까지 하면서 화려하게 이제 네. 상당히 좀 촛불 쫙 켜졌잖아요. 네. 근데 바로 보이는 이제 청와대 본관 건물을 주면 청와대 쪽은 이제 아예 적막한 분위기였어요. 상당히 대조적이었는데 네. 대통령도 어차피 이 내용을 장면을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비서실에서 보고도 보고지만은 네. 본인 당신께서 아마 이거 화면들을 다 펴놓고 네. 중계방송한 현장을 중계하는 화면들을 다 펴놓고 보고 계셨으라 버리고 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는 알았지만 거기서 사실 여기서 따지면은 얼마 안 되지만은 네. 특히나 그 내자동 그 로타리라고 하는 어제 그 율곡로 쪽에서 거기서만 함성만 들려도 다 들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저까지. 네. 네. 그때 다 듣고 보고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그 항정 얼마나 현실 인식을 하시느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죠. 어제 현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통령께서도 보고 느끼셨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 해결책을 그러니까요. 어느 눈높이에서 내놓느냐. 그게 상당히 주목되는 한 주라고, 다음 한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네. 근데 오늘도 보면은 청와대 대변인 얘기는 네. 뭐 이선 후퇴나 탈당이나 이런 좀 저희가 구체적인 네. 어떤 방안들을 내놓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 응답은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어제 100만 명이 모여서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뭐 아마 지금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해법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준은 아닌 것 네. 같고요.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조금 더 그 논의하고 고민을 해서 아마 대통령이 직접 제3차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저는 어제 그 아마 그 관저에서 이 상황을 아마 나름 지켜보면서 모르겠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처럼 또 저 청와대 그 뒤에 그 정자에 가서 이 강화문을 내려다보면서 진짜 그러한 촛불의 현장을 육안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의 심각성은 분명히 느꼈을 네.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식으로 이 지금 전국의 해법을 내놓을 것인가 부분인데 결국 남아있는 수수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이선 후퇴 아니면 이 지금 퇴진이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말씀만 더 네. 드리면은요. 그 4.19, 우리가 6월 항쟁 때는 확실하게 구호 하나가 직선제 개헌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군부 엘리트를 이제 군대로 돌아가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했잖아요. 그 분명했어요. 근데 네. 4.19보다 저는 4.19하고 똑같다고 보는 게 4.19하고 똑같은 게 명확하게 대통령의 화야를 주장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4.19가 되게 3.15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정치적인 난국상은 3.15 부정선거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분노가, 실망과 절망이 3.15 부정선거보다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단지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우리가 내자동 노탈에서 대치하고 이만큼 해서 물러나서 그렇지 네. 4.19 때는 뚫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무대 청와대 앞에서 결국 발포가 있었고 그 차이만 있었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4.19 때보다 저는 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황태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이 결국 오늘은 그냥 여러 가지를 숙고한다는 공식 발표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뭐 숙고는 하겠지만 당장 뭔가 대책을 내놓을 건 없다. 이런 뭐 거 그런 거죠. 아까 이제 앞서 세 분은 어제 보면 TV 등을 통해서 네. 광경을 다 보지 않았기는 저는 안 봤을 거라고. 네. 안 관저를 받을 거다. 통해서 관저에서 관저에서 보고를 받았다. 보고는 받았지만은 네. 아니 간단하죠. 관저에 있는 TV들 켜갖고 채널 A를 비롯해서 종편 네. 다 켜놓고 지상파 켜놓으면 그러면 실시간으로 다 실시간으로. 중계됐는데 네. 그 비극적인 그 보면 본인으로 봐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을 왕은 못 봤을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일단 한번 걸러진 네. 걸러진
그런 참모진들의 보고를 받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오늘 오전에 한광욱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비서관 회의 있다 그랬습니다만 있었죠. 그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분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오로지 대통령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그 수준의 것이지 네. 참모들이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이미 대통령도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았다면 지금 방안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야말로 이선 퇴진이라는 말 쓰셨잖아요. 이선 퇴진이 뭡니까? 이미 지난 11월 8일 날 국회에 와서 자, 저 거국내가 꾸려주세요. 즉 거국내가 뭡니까? 국회에서 저 추천해 주시면 제가 임명하고 국정 통할 거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야당에서 바로 그 다음날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국군 통수권, 계엄권,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내년 1월이면 새로 임명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임명권 다 내놔라. 그럼 좀 뭐냐니까 대통령이 명목상 네. 뭐 일본의 일왕이나 네. 그와 같이 명목상 그냥 국가 원수로만 남아있고 모든 권한을 다 내놔라. 근데 이거는 아마 대통령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대통령 스스로 위헌을 저지르는 꼴입니다. 네. 위헌을. 네. 또 둘째, 네. 또 하나의 방안은 뭐냐니까 그야말로 사임하는 겁니다. 하도 하야하야니까 사람들이 하야가 굉장히 안 좋은 뜻인 줄 아는데 정확히 하면 사임입니다. 네. 옛날 닉슨 대통령도 사임했고 네. 이승만 대통령도 사임했고 네. 조금 경우는 다릅니다만은 밀려나는 최규하 대통령도 사임했습니다. 네. 사임하면 우리가 당장 우리 가보자는 길이 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4.19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사임하고 최규하 대통령 사임하고 또 미국의 닉슨 대통령 사임해도 또 현재 이 비교 측량을 해봐야 돼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사실 있으나 마나한 대통령으로 있는 가운데 혼란이 계속되는 것이 좋은가? 네. 아니면은 굉장히 혼란이 초래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야하는 가운데 뭔가 순서와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국가적 위기, 네. 앞으로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것이 옳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오로지 판단은 대통령 혼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아마 그런 부분, 과연 보면 대한민국 헌정, 본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왕조시대 같으면 황제나 왕이 퇴위되고 폐위되는 건 이건 큰 문제가 있고 왕조가 끊기는 거니까 이거 어쩌나. 이건 아닙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갖고 그야말로 오용 남용해서 썼을 경우 국민은 당연히 회수할 권한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는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어느 것이 국가 이 위기의 순간에 대한민국에 네. 도움이 되는 것만 생각하시면 의외로 결단이 빠를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또 다음 토요일 19일에 또 한다 그러죠. 지금 다 집회 추측은 언제든 일주일마다 일주 하겠다는 한다 그랬고 거예요, 지금. 야당은 이제 점점 보면 국민의당은 이미 하야로 좀 민주당 같은 경우도 조만간 하야 얘기 나올 것이고요. 이제 조만간 보면 새누리당 내에서도 하야 권유하는 얘기 나올 텐데 네. 흔한 얘기로 그렇게 밀려서 가는 모습이 꼭 좋은 것이냐.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부분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최순실과 그들의 일가에서 눈이 가리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비교적 맑은 정신을 갖고 있었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면서 똑바른 판단, 올바른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황태선 평론가 정치적인 말씀드렸는데 네. 그냥 법적 입장에서 있죠. 네. 저는 이제까지 그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 남아 있고 네. 그냥 신임장이나 접수하고 네. 그냥 이런 아무런 권한 없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있죠. 네. 이게 대통령이 그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네. 정책의 무능 이런 거로 했으면 그건 뭐 그점 좋다. 그런데 있죠. 만일 대통령이 지금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검찰의 수사 있지 않습니까? 네. 조사나 수사나 뭐 하든 간에 대통령이 이번에 최순실 사건 그리고 안종범 수석의 어떤 경제계에 대한 금전 요구 사건에 네. 얼마나 개입해 있나가 네. 하야냐 아니면 탄핵이냐 아니면 이선 후퇴냐를 가름할 수 있는 것 되지 않겠는가. 대통령이 지금 안종범 수석이나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 범죄 지금 뭐 탄핵 그러니까 소추는 안 된다 하지만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네. 이 범죄의 경우에 이런 대통령 우리가 모시고 있어야 되는가? 아무리 상징적인 의미라 네, 해도 네. 마치 입헌군주제에서 왕이 네, 네, 네.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거는 용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대통령이 이번 뭐 지금 다음 주 중에 그 조사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만일 그 조사에서 검찰이 물론 그 대통령에 대한 현직 대통령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지만은 만일에 거기서 진짜 범죄 연루 사실이 드러난다면요. 이거는 뭐 탄핵을 안 하더라도 네. 당연히 하야해야 되고 음. 스스로 내가 이제 민간인의 신분에서 다시 조사받고 구속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어떻게 법치국가의 원리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만일에 네. 가능성이 적지만 내가 무능했다, 몰랐다, 네. 나는 그냥 최순실에 쏘갔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네. 나온다면 그거는 또
완전히 탄핵하고 이 문제하고는 틀리지 않는가. 그건 무능이지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런 네. 무능과 범죄가 구별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 조사 결과도 좀 지켜보고 네. 어떤 선택지가 있느냐 보자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네. 근데요 일각에서는 네. 이제 여권 일각에서는 야권에서 탄핵 절차를 좀 밟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사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그 재직 시에 여러 가지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형사소추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모든 그런 그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헌법 규정하고 있는 게 탄핵소추라는 그렇죠. 겁니다. 네. 결국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반 그 재판정에서 지금 이제 그 형사소추는 못하지만 국민의 대의기가 아닌 국회에서 대통령 위법 행위가 심각하다 했을 때는 국회의원들 3분의 2가 동의하면 탄핵소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네.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 지금 이제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헌정 중단이라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심각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탈출할 수 있는 나름대로 방안을 헌법에다 명시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뭐 탈법적이고 위법적이고 이 변칙적인 행위가 아니거든요.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이기 네.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그 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사실 처음에 야당이 이야기했던 대통령의 이선 우태와 거국 중립 내각이라는 측면도 네. 따지고 보면 뭐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지금 이제 뭐 비상대책을 넘겨주느냐 안 넘겨주느냐 그 차원을 네. 떠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야당이 요구하는 거국 중립 내각의 총리는 말 그대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데 그 지금 대통령이 잔여 임기까지 다 한다고 하면 잔여 임기가 14개월이나 남았습니다. 네, 많이 남았죠. 14개월을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사람에게 모든 대권을 준다? 이거는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네. 조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만약에 자진 하야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그럼 야당에서는 이제 정상적인 절차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저는 대통령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절차를 밟아야 나가는 것이 맞는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네. 짧게 좀 두 분 말씀에 좀 짧게 한번 좀 첨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우리 여 변호사님 말씀이 무능하면은 탄핵을 하고 그다음에 요 위법이 있으면은 사임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아니,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 안 말씀이 아까 바뀌었습니다. 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바뀌었다. 제가 있으면 탄핵을 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위법이면 당연히 이거 네. 검찰이 소추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네. 탄핵을 거쳐서 탄핵 소추하는 네. 것이고 무능하다면 무능해서 이런 식으로 1년, 3년 8개월을 갖다가 국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커다란 모욕감을 주었다면 그건 정치적으로 사임하는 게 맞겠죠. 네. 자, 민영삼 원장 아마 그렇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아까 차재원 교수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절차상 그렇게 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지만 네. 우리가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탄핵에 이런 여러 가지 좀 기억을 떠올리니까 네. 자칫 역풍을 우려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고 3분의 2에 지금 현재 야당 의석을 다 모아도 3분의 2 발의 요건을 못 채운다. 네.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지 않나. 그런 거에서 지금 탄핵 자체를 지금 말을 꺼내기 어려운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솔직히 그렇죠. 있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역풍을 생각하는 거고 더 네. 나아가서는 이게 다 된 밥에 네. 뭐 빠뜨리면 안 된다라는 굉장히 그 부자 몸조심한 그런 정치적 판단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은요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에 정해져 있지만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도요. 그 선거법에 관해서 위반 사항이 있다라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그 유권에서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컸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은 다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네. 제가 지금의 야당에게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헌법과 법률 안에서 좀 당당하게 국민의 민심을 갖다가 제도권에 담아낼 수 있는 절차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이 지금의 어제 그 100만 촛불 민심을 어떤 야권의 전리품으로 네. 또 야권의 전유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네. 네. 그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본인이 이제 탄핵을 당하고 촛불 집회 때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것들이 다 들리고 보인다라는 얘기를 본인의 자서전에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아마 박 대통령도 관저에 있었더라도 TV를 틀지 않았더라도 어쩌면은 내자동에서 그런 외침 같은 게 들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나 홀로 관저에 있으면은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통령 비서실장 지낸 박지원 의원 SNS에 관저는 어찌나 이렇게 큰지 정말 네. 대통령 외롭다 이런 얘기를 남기기도 했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 우선 탄핵부터 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당한 게 이번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 네. 네. 이런 것들을 갖고 그 당시 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강하게 탄핵을 건 거거든요. 그렇죠. 탄핵.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니 이거 갖고 과연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맞아.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보면 그거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보기는 안 좋았지만 네. 막상 보면은 탄핵 소추에 들어가니까 아니 이거 갖고 그야말로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두 야당이 인원수 많다고 쫓아내는 게 맞아? 네. 그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 경우는 전혀 다르죠. 어제도 아까도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광화문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보면 뭐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계층을 떠나서 네. 연령을 떠나서 다 함께 모여서 그야말로 과음을 질렀던 거 아닙니까? 네. 또 그다음 2004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향해서 과음 질렀던 것은 이쪽에서 대통령 힘내세요예요. 그렇죠. 네, 네. 그건 격려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해주러 올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했다고 글을 쓰기 세종 거기서 보면 네. 그 당시 몇십만 명이 모여갖고 대통령 노짱 힘내세요. 노무현 대통령 힘내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주로 이제 보면 이제 진보 쪽 분들이긴 합니다만. 네. 근데 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위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고 네. 그때는 오히려 듣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째는 노무현 일선 대통령 가족도 정막강상이고 네.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를 그러니까 1,300평이 달하는 참 정막강산의 그 덩그란 그 흔한 얘기로 귀곡산장 같다고 그래요. 네. 관저가 귀곡산장 같은데 권양수 여사랑 손떡 잡고 둘이서 외롭게 이제 바닥이 멀리서 대통령 힘내세요. 와 그러면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네. 63일 그렇게 버텼던 거고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잖아요. 진돗개 물론 5마리 있습니다만 네. 그 네. 가운데서 지금 어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하야라 물러나라 하면서 어제 심지어는 제가 어제 1시간간의 이르지를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알아서 내려올래. 끌려서 내려올래. 이게 구호예요.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어제는 그래도 전반적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좀 문화제, 축제, 네. 한 그 내자동 로타리 빼고는 네. 그랬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에 대통령이 국민들의 함성에 응답하지 못한다. 요즘 뭐 응답하라 1988 이런 게 유행 아닙니까?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못한다면은 다음 또 그 다음 매주 있을 거기다 누가 심지어 어제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이제 매일 집회로 가는 순간 난리 난다. 지금 그 주말 집회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응답을 못 해주었을 경우, 조응이 안 됐을 경우는 이게 자칫하면은 그야말로 정치권 전체, 특히 청와대를 향한 분노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과거 앞서 우리 민 원장 말씀하셨던 4.19 그야말로 시민혁명의 그런 형태로 흘러갔을 경우는 정말 감당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저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잘못을 떠나서 가장 지금 외로운 사람일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누구한테도 뭐 답이 없는 사건이에요. 본인이 결단 내려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최순실 씨도 감옥에 가 있고 뭐 옛날에 누구도 뭐 어디 없고 뭐 개그도 있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기 시에는 가장 그래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형제 자매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뭐 모든 걸 떠나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면서 뭐 박지만 회장이라든가 전 못 들어오게 한 걸 자랑스럽게 네.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은 이 형제들이 와가지고 그 박지만 회장이 전해줄 수 있는 국민의 소리가 있고요. 뭐 박근영 씨도 그래 해줄 줄은 모르지만 네. 이 문제에 관해서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네.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냐 안 하냐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야나 뭐 이런 거는요. 네.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좀 위로를 받고 위로라는 게 뭐 네. 당신 잘했다 이런 거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형제 자매들끼리만 지내왔는데 그 누나에게 네. 줄 수 있는 정말 그 딴 사람이 줄 수 있는 어떤 충고 이런 것보다는 박지만 씨나 박근영 씨가 줄 수 있는 충고가 더 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100만 촛불 집회 논란 정치권, 여야 정치권입니다. 여야 가리 것 없이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서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새누리당은 오후 3시 반에 당초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을 하려 했는데 회의는 소집했으나 당초 공개하기로 했다가 비공개로 방침을 바꿨습니다.